월요일 이 시간은 오랜 기간 정치부에 몸담았던 OBS 이수강 기자가 전해주는 정치 뉴스 이면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이수강의 강한 정치. 네, 이수강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네. 이수가 다녀오면은 좀 시원해질 줄 알았더니 네. 뭐 날씨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이제 쌓인 뉴스를 살펴보니까 네. 더 덥죠. 더운 것 같더라고요. 답답하고 네. 후덥지근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저희도 앞에 세베뉴에서 살짝 전해드린 아이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선 소식 갖고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승리하리라는 것은 뭐 음. 누구나 예상하던 바였죠. 예. 네. 어대명, 확대명 뭐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근데 예상대로 어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요. 최종 85.4%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경쟁자였던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 후보는 2.48%였습니다. 22년도 그러니까 2년 전 전당대회에서는 77.7%, 당시 경쟁자가 박용진 후보였죠. 예. 22.2%. 그때보다 훨씬 더 올라갔고 민주당 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이라고 합니다. 네네. 또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것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일기 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일기 체제가 77.7%였는데 그거를 본인이 깼어요 이번에 또. 그것도 쉽지 않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경쟁자가 아예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예. 걱정을 할 정도였잖아요. 예. 그래도 두 명의 경쟁자가 나왔는데 뭐 처음부터 뭐 90%를 이렇게 넘을 것이냐. 90% 선에서 계속 득표율이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표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경쟁자가 나왔다. 이게 뭐 의미가 조금 있긴 한 건가요? 경쟁자가 있었다라는 게 이렇게 큰 득표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추대보다 이렇게 그렇죠.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몇 퍼센트가 나올 것이냐 네. 뭐 이런 것도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취임 일성 좀 궁금합니다. 취임 일성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양자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네네. 어제 전당대회 직후에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안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의제든지 간에 양자회담을 통해서 논의해보자. 이제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한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이제 답변이 있을 텐데 얼마나 빨리 올까요? 용산 혹은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대표에게? 일단 또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네. 바로 화답하기보다는 예. 또 이제 시기 또 의제 이런 것들이 뭐 그냥 한번 만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이제 뭐 대표적인 의제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뭐 조금 있다가 네, 한번 샤브에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예. 근데 아마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왜 자꾸 나 먼저 만나자 그래. 저기 한동훈 대표랑 먼저 만나야지. 뭐 이런 생각도 좀 가질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순서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먼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만나지 않았으니 먼저 만나고 같이 만나 윤 대통령과 단독을 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3자 그 회담을 하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그 영수회담,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예전에 과거 좀 상당히 예전에는 영수회담이 많이 그렇게 불렸는데 예. 뭐 박근혜 정부, 뭐 문재인 정부 이럴 때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좀 자제하자 그러면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의 회담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열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총재 시절 때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여야의 수장끼리 음. 직접 만난다. 뭐 이런 의미로 한 건데 그런데 그 지난 4월 총선 전까지는 그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가 공식적으로는 뭐 조우한 적은 있었어도 예, 예. 그러다가 총선 이후에 처음 한 번 만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만난 형식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그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했을 텐데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뭔가 좀 협치 이렇게 여야 간의 어떤 타협의 분위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성사가 됐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 만날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거의 작심한 듯이 막 읽어 내려갔잖아요. A4 용지 몇 장을 한 10장이었나? 네. 모두 발언은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서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맞습니다.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개 자리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비공개 이제 언론 영상이 이제 물러난 자리에서는 네. 뭐 윤 대통령이 뭐 85%를 했다, 75% 말을 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서 예, 예. 대화 점유율.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또 두 번째 영수회담 이뤄질지 한번 맞아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까 85%가 훌쩍 넘는 그런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그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2년 전에 77%로 그때도 압승이죠. 예, 예. 그때에는 그래도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민정 기억하시죠? 네. 고민정 의원 같은 비명계 의원도 최고위원에 포함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최고위원들도 전부 이른바 친명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연주 예. 의원 5명 모두 어떤 이재명과 함께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이번 최고위원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랄까요? 일극 체제가 더 강화됐다 이제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도부 자체가 다 친명 일색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그러니까요. 해주셨어요. 네, 이번에 사실 네. 가장 뭐 이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정봉주 후보 탈락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정말로 이 그쵸? 정치 전문가들이나 기자들도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요. 턱걸이로라도 정봉주 의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근데 6위로 탈락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 선거는 이미 처음부터 예고된 결과대로 나왔는데 예. 이제 최대의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봉주 후보가 탈락을 한 그 사건인데 예. 처음에는 경선 시작과 함께 선두로 치고 나갔었죠. 예. 정봉주 후보가 선두로 치고 나갔었는데 전당대회 중반부에 이른바 명팔이 이재명 대표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 네. 명팔이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재명 대표 측 강성 지지층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후에 정 후보의 득표율이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막판에는 5위까지 당선이 되는데 6위를 기록하면서 네. 최고위원회에 입성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봉주 후보가 얘기했더니 이재명 파리가 어쨌든 좀 유효했던 거 아닌가요? 이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누구에게요? 다른 후보들이 이제 했던 뭐 친명을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전현희 후보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친명이라는 걸 강조했던 게 좀 유효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 입장에서는 다들 친명팔이를 한 거. 그쵸. 그게 바로 이제 유효해서 득표수를 많이 얻은 거고. 예, 이제 맞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약간 친명색깔 뭐 본인도 사실은 뭐 친명색을 띠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를 파리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 이런 거를 이제 발언하다 보니 이제 그렇죠. 철퇴를 맞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 또 이제 이런 말을 했고 이제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닌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계속됐고
처음에 지역순회 처음 할 때는 뭐 제주에서는 19.0% 뭐 이렇게 이제 1위를 달렸는데 예, 예. 마지막에 서울 경선에서는 8.6%로까지 급전 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 전당대회 하기 전에 서울. 아마 그죠. 그러니까 그 3위였나 그랬다가 갑자기 6위로 떨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발언 자체가 좀 파장이 컸던 거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회 입성을 해야지만이 뭔가 중도층 확장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이 정봉주 의원의 탈락,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득인지 실인지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근데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는 정봉주 의원도 과거에 나름 낙곰수 이제 그런 팟캐스트 때부터 상당한 팬덤이 있었습니다. 그쵸. 팬덤이 예, 예. 있었는데 재밌으세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17대 아주 예전이죠. 17대 국회의원 한 번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원내 입성을 못 해왔죠. 못 해왔는데 원외에 있었으면서도 상당한 팬덤이 있고 또 이런 뭐랄까요 사이다성 발언, 입담이 있으니까. 입담. 그래서 어떤 고정 팬 플러스 이제 계속 지난번에도 그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서 이겼는데 네. 경선에서 이겼는데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는 네, 이런 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정봉주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동정표 같은 것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모여서 1위로 나타났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 참여했던 당원들이 볼 때는 이번 전당대회는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를 밀어주는 전당대회로 하자. 이제 이렇게 그쪽의 의견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지지난주 정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지도부에 친한이 얼마큼이냐, 친윤이 얼마큼이냐 이런 얘기했었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좀 쏠린 경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현재 이제 선출직이 5명인데 예. 이제 그 외에 이제 지명직도 있고 또 이제 당직 인사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인선을 하는지는 지켜봐야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냥 네, 하나 더 한 질문 더 할까요? 여쭤볼게요. 예. 예. 아니 전은희 최고위원 발언, 와 이게 살인자란 발언 전 정말 세다고 느껴지는데 보통 김건희 여사의 여사자 안 붙인다고 방송사에서 이제 고소고발 당하는데 살인자 발언 정말 셌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국장이 그러니까 예, 권익위원장을 지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발언을 좀 더 세게 한 것 같아요. 그 권익위원장을 전현희 의원이 지냈었고 예. 이제 권익위원회의 한 국장이 이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네, 네. 그 국장이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사건을 어떤 그 조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 비극적인 그것을 한 거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이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강직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모은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다. 이렇게 이제 죽음 직후 9일 입장문을 냈고 이제 그 법사위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논란이 되니까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국장을 죽인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좀 격앙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히려 전은희 전 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 이후에 오히려 더 득표수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순위가 예, 맞아요. 쭉 올라가서 2위까지 2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 이 발언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예. 전현희 의원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패륜적 망언을 했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도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다. 라면서 국회의원직 제명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네.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수강의 강한 정치 4부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뭐 두 번째 소식 한번 주제 들어가 볼까요? 예,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지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네. 풍이 좀 계속 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 광복절 8.15 광복절이 반쪽으로 열렸죠. 예.
정부가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고, 근데 이 자리에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 또 민주당 등 야당이 불참을 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이 이렇게 따로 열린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정부의 경축식을 먼저 짚어보면 정부는 이제 세종문화회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식 경축식을 거행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했습니다. 경축식 기념사는 통상 광복회장이 맡았는데 이번에는 이동일 순국 선열 유족회장이 대신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불참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 광복회랑 야당은 또 별도 행사에 또 같은 시각에 별도 행사장에서 다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행사장에서 3.4km 정도 떨어진 효창공원 내 백범 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 연합, 또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 선열 선양단체 연합, 이런 단체들이 주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 100여 명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 자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치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을 겨냥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아주 돈독한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문이잖아요. 초등학교, 대학교. 맞습니다. 서울의 대광초등학교 대광초, 예. 동기라고 하고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친구가 아니죠. 중마고우죠, 정말. 57년에 걸친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제 징계를 받을 때 이철우 연세대 교수인데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특별 변호를 하기도 했었고 예. 또 정계 입문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했다고 하고 그 아버지인 이종찬 회장도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조언을 했었던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계속 논란이 일고 있고 여야 입장도 지금 완전히 평행선이죠. 어떻게 좁혀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도 이 정부 공식 기념식이 아니라 이 광복회 등이 주최한 기념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우 의장도 독립운동가 김한의 외손자이기도 합니다. 이 여야가 이렇게 기념식을 나눠 열릴 정도로 완전히 쪼개진 모습을 보였는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 중인 역사 쿠데타로 독립투쟁의 역사가 부정되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예. 반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광복회와 야당이 경축식에 불참한 데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광복절은 국민 모두의 축하할 만한 정치 행사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동에 여념이 없다면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독트린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축사의 특징은 일본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됐고 어떤 통일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데 대부분을 할애했는데 네. 통일에 대한 비전 한마디로 남한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북한에까지 확대하자. 예. 북한 주민에게도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자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통일을 위한 3대 비전 또 3대 추진 전략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합치면 337 이렇게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천명을 했습니다. 네. 좀 내용이 기니까 3대 비전만 말씀을 드리면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게 3대 비전이고 3대 전략 또 7대 통일 추진 방안, 이러한 내용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천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독트린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참 좀 이례적이에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트린? 보통 독트린을 하면 네. 강대국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그야말로 천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독트린이라고 하잖아요. 뭐 네. 닉슨 독트린,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기억 멀로 독트린. 그죠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들. 보통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는 뭐 땡땡땡 통일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독트린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좀 적합한지 그것도 좀 논란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 요번 여기에 네. 대해서도 여야 간의 이제 입장이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라고 호평을 한 반면에 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극우 세력 규합용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까지 보면 뭐 담대한 구상 발표도 그랬었고 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도 그렇고 어쨌든 그쪽으로 조금 강화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요번에 이 통일 독트린 8.15 통일 독트린에서 특히나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고요? 이 자유라는 단어가 총 50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경축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27번 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고 예. 통일이 36회, 북한 32회, 국민 25회 이런 단어들이 많이 언급이 됐고 반면 일본은 2번, 또 일제가 1번 이렇게 일본과 관련된 단어는 3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예. 일본이 언급된 대목도 이런 대목입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다. 또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이제 이렇게 일본이 나온 단어는 간단하게 언급이 됐고 예. 주로 어떤 남북 통일, 자유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 대통령이 경축사라든지 어떤 메시지를 낼 때 가장 무게감을 갖는 게 바로 8.15 경축사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통 과거사를 두고 일본에 대해서 사죄를 촉구한다든지 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그 평화 대책, 그다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청와대 출입을 할 때 보면 청와대 출입을 일본 기자들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외신 기자들도. 네. 근데 그 일본 기자들이 보면은 3.1절 기념사나 광복절 기념사 때 대일 메시지를 어느 강도로 어떤 표현을 써가지고 맞아요. 내놓느냐가 아주 관심사고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본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예. 네. 이번에는 이제 일본 언론들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데 주목을 하면서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뭐 마이니치 신문도 제목이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 없어. 또 니온 게이자이 신문도 한국 대통령 광복절 연설에서 대일 관계 언급 없어. 이런 식으로 주목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또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계셨죠?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경축사에 일본이 없고 일제의 패망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한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 광복은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판에 등장한 위어드, 뭐 이상한, 괴상한 예. 이렇게 번역되죠. 예. 위어드란 단어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김태호 1차장의 또 발언도 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죠. 김태효 차장이 16일에 KBS에 출연을 했는데 이 일본 언론들이 이렇게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자가 지적을 예. 하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 것인가?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야당 쪽에서 지금 반박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과할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일본 얘기도 꺼내지 않았냐? 이렇게 또 반박도 하고 있어요. 예, 참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 말을 꼭 집어내서 예. 뭐 일본을 대변하는 것이냐, 중일마냐. 예전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표현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본따서 중일마 이렇게 하면서 아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발언의 파장이 커지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공식적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러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그러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한미일 관계가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는 여러 혜택과 기회 요인들을 함께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표현도 또 앞으로도 좀 논란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하나 더 넘어갈까요? 예.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을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할 일이 남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여야 수장으로서 총선 맞대결을 했는데 예. 그 뭐랄까요 시즌 2처럼 다시 양당의 대표로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래도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좀 냈네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끝나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을 하면서 그 현안 중에 하나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것을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을 하니까 이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제보 공작 의혹이라는 거는 그때 공익 제보를 한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가 일부 언론에 이러한 내용을 흘려서 이 사건이 커졌다. 네, 이제 네. 그런 의혹이죠. 예. 그런 의혹까지 포함을 해서 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예, 또 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기 전에 나는 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 이런 차원에서 빨리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한 진정성이 좀 의심이 되니 우리가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역제안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계속 지금처럼 묵묵부답 갈 수도 없고 좀 되게 난처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야 된다. 예. 이제 뭐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일사불란한 당이 아니다. 이러면서 좀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요거 2주의 시사 용어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도 다 나온 내용인데 예. 어제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먹사니즘이죠. 먹사니즘.
먹사니즘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 이러면서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다. 이제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예. 어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예. 또 정봉주 후보의 명파리,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최근 중수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수청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고 중도, 수도권, 청년 이런 어떤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네네. 이런 관점에서 어떤 인재 영입도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하는데, 이렇게 양쪽의 대표들이 다 중도 확장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대표가 다시 만나서 앞으로는 좀 더 중도, 민생 네. 이런 점을 의제를 가지고 좀 경쟁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예.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뭐 부동산세법이나 금투세 같은 민생 관련 현안들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진짜 이수강 기자 말대로 좀 민생 관련된 법안들 좀 처리가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강한 정치 이수강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